언제? 네. 코미디예요. 네, 코미디고 좀 황당하기도 하고요. 예. 지금 원래 그 대통령 측이 요청한 증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청구인 측이 아니라 피청구인 측이 요청했는데 안봉근 청와대 그 비서관이 나오기로 했는데 안 나왔어요. 예. 안 나오고 오늘 24분 만에 그 종결이 됐는데 왜 안 나온 거냐라고 물었더니 대통령 측에서 뭐라고 답을 하냐면 우리도 모른다. 오호. 그러니까 당신들이 요청한 증인 아니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도 아침까지는 나온다고 했는데 이분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해서 모두가 황당한 이런 것이었고요. 그다음에 서석구 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 측 대리인단 소속인데 서 변호사님 태극기 이제 이렇게 막 들고 등장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헌법재판소에 있는 관계자가 그 태극기 안 된다고 하니까 태극기를 막 구겨가지고 집어넣는 장면이 오마이TV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접지도 않고 막 구겨갖고 예, 그냥 막 이렇게 넣어가지고 딱 하는 게 그 영상으로 다 잡혀서 지금 아마 굉장히 인터넷에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그동안 태극기를 굉장히 신성시하고 태극기 집회라고 불렀던 분들이 정작 대한민국 국기를 그런 식으로 대해도 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정말 그 태극기에 대한 존엄을 갖고 있는 것이냐 이제 이런 비판도 나오는 것이고요. 세 번째 주목해야 될 분은 이동흡. 네,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이 출석을 하셨는데요. 그 이분에 대해서는 그 뭐 제가 더 얘기하지 않더라도 비리백화점. 뭐 이렇게 자신이 이제 공금을 횡령해서 MMF까지 투자했던 아주 알뜰한 재판관으로 기억이 되는데 예. 이분이 나와서 하신 말씀들 때문에 또 화제가 된 이런 상황입니다. 예. 최 변호사님. 네. 안봉근 네. 이분은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걸 알고 있을 네. 법한.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누가 그랬습니까? 윤전추 씨가 네. 오전에는 정호성 비서관과 있었고 오후에는 안봉근 비서관과 있었다. 네네. 관저에. 이렇게 증언이 나온 마당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의 7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헌재 탄핵의 중요한 사유이고 특검도 김영재 원장을 계속 조사하고 박윤채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그런 게 결국 대통령이 7시간 동안 실수를 했냐 안 했냐. 국민 생명권 보호 의무를 지켰냐 안 지켰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안봉근 비서관은 거기서 보이네. 네, 안봉근 비서관은 최진영 변호사께서 한마디 그 알다가도 모를 뿐인 것 같은데 예. 뭐 사실 본인 그 불출석 사유에 따른다고 한다고 하면은 여전히 그 딸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고등학교 사춘기 딸이 공부하는데 방해될까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뭐 사실 그건 제가 농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직접 그렇게 얘기했죠. 하지 않은 불출석 사유서에 썼는 것인데 어제까지만 해도 이게 박근혜 대통령 그 대리인단이 분명히 나온다라고 했고 벌써 2번 안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나올 거라 생각을 했었었는데 정말 또 안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또 시간을 조금 더 앞으로 돌려보면은 검찰에 나갈 때도 기인적 행동을 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나온다라고 해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뭐 이상한 사람이 나와서 기자들이 여기 혹시 안봉근 못 봤냐 했으니까 아마 저쪽에 있는 것 같다라고 해놓고 마치 자기가 검찰 직원인 것처럼 더벅더벅해서 쓱 들어가고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안봉근이었던 거예요. 아,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참 기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맞아요. 사람이다 했었는데 오늘도 혹시 그런 식으로 해서 성동격서식으로 좀 늦게나 일찍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결국 안 나왔단 말이에요. 왜 안 나왔을까? 아까 얘기했던 건 표면적인 얘기인 것이고 결국 그 누구보다도 사실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안봉근이죠. 아시다시피 98년에 이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에 나올 때부터 해서 운전수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휴대폰 잠깐 맡겨두는 들고 있는 핸드폰 잠깐 맡겨두는 그럴 수 있을 만큼 가까운 사람이 이 안봉근 비서관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그날 2014년 4월 16일 날 그때 있는 증언을 했을 경우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어떻게 보면 부담이 될 아니면 그 증언을 통해서 자기가 위증을 해야 될 그럴 위험을 사실상 또한 그런 위험에 어떤 그런 봉착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하루에도 수여러 번 나가야지 말아야지 하다가 결국은 아마 오늘 아침 나오기 전에
택시를 타려다가 안 탔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택시를 탔는데 뭐 택시가 부산으로 갔다는데. 아, 그렇죠. 뭐 저쪽 이제 뭐 그냥 동해에 해 뜨는 걸 보러 갔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교수님, 네. 우리 최 변호사님 중요한 포인트를 네.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날 당시의 행적을 모르면 모르는 대로 문제, 알면 아는 대로 문제, 그렇죠. 아는 것을 또 사실대로 얘기하면 안 하는 대로 문제. 이거는 그 말 그대로 완전 사면초가 어디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나오는 순간. 대리인단에서 아마 이 안봉근 전 비서관을 그 증인을 신청한 이유는 아마 이거였을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 7시간에 대한 거기에서 모든 게 다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안봉근 최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안봉근 전 비서관만큼 박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예. 그 측근들 중에서도. 그래서 그날에 있었던 일을 상당히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해줄 것을 기대를 해가지고 사실은 신청한 것 같아요. 처음에 의도는. 그런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을 것 같거든요. 아까 그 참- 이후로 예. 많은 게 밝혀졌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걸 갖다 짜맞출래 하더라도 사실은 이게 짜맞추기도 굉장히 정교하게 돼야 되거든요. 조금만 핀트가 나가면은 전부 다 바로 위증이라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본인도 아마 고심 끝에 차마 위증은 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아마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아마 최 변호사님 분석하시기 맞을 것 같고 두 번째 이유는요. 과연 변호인들에서 몰랐을까 그걸. 과연 그거를. 제가 볼 때는 대리인단에서. 일정 정도 시간 끌기용이 아니었을까. 예. 처음서부터 기대 안 했는데 약간 시간 한번 끌어보자라는 차원도 뭐 조금 있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대리인단의 전략은 이제 다 노출이 된 거 아니에요? 다 됐죠. 예. 할 수 있는 것은 그 반론할 수 있는 것보다도 오히려 뭐 고영태 녹음 파일을 증거로 채택하자 2천 건이나 되는 거 네. 이렇게 하고 본인들이 신청한 증인들이 지금 무더기로 안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제 대통령 대리인단에서 쓸 수 있는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 규명을 통해서 탄핵을 기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시간 끌기 전략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현재는 저는 뭐 그거 외에는 지금 뭐 아까 우리 저기 장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이동욱 변호사가 이제 예. 새로 합류되고 해가지고 저 강일원 그 주심 재판관 말씀하셨듯이 이제 조금 뭔가 좀 되는 것 같다라는 기대가 것은 된다. 그 동안에 가만히 보니까 이 저기 대통령 측 탄핵소 대리인들이 하는 그 저기 스타일이 정말 법리적이고 본인들에게 유리한 것들을 계속 추궁을 해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그 중에 몇 분은 좀 봐주고 싶은데 봐줄 건덕지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제 이동욱 씨가 좀 오면은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요만큼이라도 좀 개전에 뭘 해줄 수 있는 변명거리를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아마 그거밖에 그런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많이 모든 게 너무 많이 나왔어요. 너무 많이 나왔죠. 네, 너무 많이 네. 나왔고 그다음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헌재 재판이라고 하는 거는 일정 정도의 정치적인 의사가 담겨 있다고 봐야 됩니다. 형사재판처럼 이거 또 공자 앞에서 문자 쓰네. 형사재판은 철저히 증거 위주로 판결을 하게 돼 있지만 제가 알기에 헌재재판 제가 듣기에 예. 헌재재판 어느 정도의 그 정치적인 견해가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볼 때 더 이상 어떤 뭐 결과를 뒤집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는 시간을 좀 끌어서 3월 13일 좀 넘겨보자. 뭐 이 전략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이동욱 변호사를 뭐 아는 분들은 많이 알겠지만 재판관 출신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출신이죠. 예. 이 6년 임기를 다 채우고 나왔죠? 그렇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에 그 6년 동안 했고 실제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 계실 때에도 수원지방법원장을 하고 법원에 계신 판사들 중에서도 가장 논문을 많이 쓴 분이었습니다. 어허. 근데 제 그 경북고등학교 나오셨는데 그 같은 아주 친하신 분이 물어봤습니다. 이 많은 서면을 어떻게 이렇게 다 쓰시냐 했더니만 이게 글 열심히 쓰시면 그게 상당히 또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본인이 능력도 있고 정말 글도 열심히 쓰셨고 실제로 헌법재판소에서 한국 헌법재판론이라는 이만큼 두꺼운 헌법재판 이론서까지 썼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박근혜 대통령 측에 같은 경우에는 경험도 있고 예. 이론적으로 강력한 분이 들어왔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까지 어떤 사실관계는 상당 부분 드러났다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법리적인 논쟁에 있어서 상당 부분 보강이 되고 그 검찰이 이제 뭐 국회죠. 국회 측이 어떻게 보면 상당 부분 긴장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잠깐 얘기했지만 그 장윤선 기자가 이른바 그때 당시에 이제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됐는데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로
낙마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향을 미치진 않을까요? 사실 지금은 뭐 그것이 문제가 될 건 아니죠. 사실 그때 같은 경우에는 특정 업무 경비, 쉽게 말하면 업무를 위해서 그 한 월 한 4,500 정도 되는 것인데 예. 그거를 개인적으로 유용했다 이건 것인데요. 사실 지금까지는 그거를 특정 업무 경비라고 했지만 사실상 주머니 돈이 쌈짓돈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법적인 어떤 잣대를 했을 때는 그것이 정당성은 없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 낙마를 겪었고 변호사로도 거의 1년, 2년을 활동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왜냐하면 그 문제가 돼서 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대한변협 대변인으로 할 때에 결국 그와 관련해서 업무상 횡령 문제로 해서 고발이 됐고 그 부분이 최종적으로는 무혐의 결정은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어떤 논란이 법조인의 되고 있을 그렇죠 때. 윤리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서울지방변호사하고 대한변협이 받아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등록을 2년 정도 변호사를 못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예. 새로 왔는데 그와 같은 것은 변론으로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으로서는 사실 유일한 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사이기 때문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사실 지금으로서는 뒤로 돌아서 그냥 한숨 그래도 돌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현 상황 속에서는 양측 다 긴장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면 틀림없습니다. 근데 그 예. 이동욱 재판관과 관련해서 물론 이제 오늘 강일원 주심이 이동욱 재판관이 오시니까 이제 헌법재판 하는 것 같다. 그동안 대통령을 너무 피의자처럼 그 형사재판을 해서 좀 마음이 아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물론 이제 그렇게 볼 측면도 있지만 왜 의원님께서 언젠가 한번 계속 살려고 꾀를 내는데 결국 죽을 꾀만 낸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동욱 재판관과 관련된 여론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물론 다 지나간 사건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지만 언론에서는 다시 그거를 다 복귀해서 전부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 주신 대로 특정 업무 경비 유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모두 6년 동안 3억 2천만 원을 유용을 했고 심지어 거기에 그 개인 계좌에 넣어가지고 뭐 신용카드 결제 대금으로도 썼죠, 보험료로도 썼죠, 자녀 유학비로도 썼죠, 경조사비로도 했죠. 네. 심지어 단기성 금융투자 상품 있잖아요, MMF 여기에도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비난을 받았죠. 업무상 쓸 수 있는 돈이었죠. 그냥 개인이 만들어 쓰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아니었던 업무상 거죠. 경비죠. 법 재판에 쓰라는 공금이에요, 공금. 공금을 이제 그 쌈짓돈처럼 그냥 막 쓴 거죠. 쉽게 그리고- 얘기해서 그 취재 비용 나는데 그거로 저 막 밥 사주고 그러는 게 그런 돈인가요? 아니 의원님 밥 사주는 거는 취재 비용으로 할 수 아니, 있는데.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거 가능해요? 이를테면 그럼요. 오. 의원님 밥 사드리고 이런 거는 취재 활동. 취재원이니까 내가. 예, 아하. 취재원이니까 되지만 이를테면 뭐 제가 개인적으로 뭐 신발을 사신었다거나 뭐 이걸 취재할 때 가지고 필요하죠. 신발 신고 뭐 뛰어다니는 딸 일이니까. 뭐 등록금을 냈다거나 뭐 이러면 이제 그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해외 출장을 그 6년의 임기 동안 남들보다 곱하기 3을 갔어요. 그래서 갔는데 혼자 간 게 아니라 부부 동반을 해서 가서 해명이 더 황당한 거예요. 수행하는 비서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괜찮다. 이거는 납득할 수가 없는 주장인 것이죠. 부인과 그리고 함께 하는 관용차가 이분이 2대를 썼어요. 왜냐고 물어봤더니 내가 분당 살기 때문에 2대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그게 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거는? 짝홀수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냐면 홀짝이요? 짝홀수 바로 그 얘기예요. 홀짝. 그러니까 이게 그 주차가 뭐 오늘은 일일 뭐 홀수만 주차할 수 있고 짝수만 주차할 수 있는 날이 있잖아요. 관공서니까. 관공서니까. 예, 그래서 분당 살기 때 근데 그 해명 자체가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뭐 이런 것이었죠. 그리고 뭐 위장전입 문제도 있었고요. 굉장히 그래서 비리백화점 별명이 뭐냐면 이돈흡 흡사마예요. 왜 흡사마냐면 왜 돈흡이냐면 돈을 흡수한다. 그래서 이돈흡, 흡사마 그리고 너무 명예훼손 이동흡을 쪽 아니요 이거 다 언론에 다 언론에 나온 나온 얘기예요. 거예요? 그럼요. 이 예. 돈흡? 예, 이돈흡, 흡사마. 이 당시에 다 흡사마는 유행했던. 뭐예요? 흡사마.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마귀처럼. 연사마, 흡사마, 사마, 사마는 연사마의 어떤 연사마 닉 막 이런 이런 거죠. 거죠. 예. 연사마. 그러니까 돈은 근데 이제 상당히 흡입이 많아요.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했고 실제로 굉장히 오래 검찰이 가지고 있다가 무혐의 결정은 했는 겁니다. 예. 무혐의 결정을 했는데 결국 이제 그 공직자 특히 법관으로서의 어떤 윤리적 측면에서는 예. 사실 비난을 받는데 법적으로는 어쨌든 무혐의를 받았고 법 위에 헌법 위에 있는 게 있잖아요. 국민감정법. 그렇기 때문에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부터는 그 국회에서도 좀 그 긴장을 해야 된다는 것이 나오자마자 정말 한 방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헌법재판 이 국회 측에서 소추 이유를 쭉 썼는데 예. 이게 왔다 갔다 한다. 도대체 우리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몰라가지고 우리가 방어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한다는 그 사유가 헌법 몇 조인지 이것을 밝히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얘기를 했는 게
이게 탄핵 이유 중에 헌법 46조를 대통령이 위반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46조가 뭐냐? 이게 그 국회의원이 청렴 의무와 관련해 가지고 국회의원이 업무와 관련해서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에서 이익을 이렇게 취득하는 그걸 하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봐라 그거는 대통령이 아니고 국회의원에 관한 규정 아니냐. 그거를 대통령한테 경강부회해야 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하나 굉장히 법리적으로 해서 지금 이걸 다투고 있는 모습을 법정에서 변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이거 뭐 개인적인 변호사의 어떤 그런 흠집 이런 부분은 판사들이 보지를 않습니다. 결국 그와 같은 서면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지금 반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권성동 법사위원을 비롯해서 국회 소추단은 그와 같은 내용을 잘 반박해서 재반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드러났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최후 변론 내지는 이 종합준비서면에 법리적으로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재판부를 설득하느냐 이거 녹록한 거 아닙니다.